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3자 추천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 등의 카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당시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는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고정 코너 법학다식 건강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이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파리올림픽 승전보로 시작해 볼까요? 남자 양궁 단체전이요. 네, 이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어제 전해드린 게 올림픽 단체, 이 여자 단체에서도 올림픽 10연패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양궁 출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 단체전의 결승전 상대는 홈팀 이 프랑스였습니다. 이 초반부터 우리가 이 그동안 좀 소음 효과 훈련 이런 걸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파 덕분인지 좀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세트에선 연속 5발을 관영 중앙에 명중을 시키면서 정말 프랑스를 말 그대로 제압을 했고요. 이어진 3세트에서도 9점이 한 발이었고 나머지가 모두 10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10점이었고요. 말 그대로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이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10점 잔치였습니다. 네. 결국 세트스코어 5대1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이 맏형 김우진 선수는 이번 올림픽 3연패를 모두 거머쥔 선수, 이 자리에 모두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3회 연속 국가대표에 뽑혀서 이 3회 연속 이번 이 남자 단체전 금메달까지 탄 이 대회 기록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은 우리 양궁 대표팀은 이제 남은 개인전 또 혼성전에서도 금메달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위메프 팀원 관련 속보 좀 전해주시죠. 파장이 커지니까 일단 정부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죠. 네, 이 정부가 추산한 정산 지원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2,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에다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결제가 돌아오는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 피해 입점 판매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5,600억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한마디로 이 저금리로 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긴급 경영 안정자금 또 여기다가 금융권의 이 자금 지원까지 더해서 일단은 좀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네, 환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고요. 예, 이 정부가 우선에 이 카드사 또 결제 대행사 측에 환불 처리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해서 먼저 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다음에 이 나중에 이 카드사 결제 대행사들이 한꺼번에 이 팀원과 위메프 측에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결제 대행사 8곳이 결제 취소를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Q10의 구영배 대표가 좀 뒤늦게 입장을 냈군요. 네, 그동안 좀 행방이 묘연하다 등등 도대체 왜 입장이 안 나오는 거냐 이런 비난이 사실 많았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난 지 한참 지나서야 직접 입장을 어제 좀 냈습니다.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 Q10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제를 출연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이 지분 매각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체 지금 이 적자 회사 이렇게까지 된 회사를 대체 누가 사가느냐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지금 사제를 출연한다는 거에 그나마 좀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인데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일 뭐 일단은 뭐 구영배 대표가 이 국회 현안 질의에 이미 출석 대상자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미 출석이어서 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내일 출석을 하게 된다면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제 출연 이 발표 몇 시간 뒤에 티몬과 위메프 측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 안 지나서 티몬과 위메프 측이 어제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회복을 할 수 없다. 이 재정 상태가 정말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환불 못 받는 거 아닌가 해서 소비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뭐 당장 이 자금이 동결되는 강제 회생 절차 개시는 아니어서 환불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뭐 안심을 시키고는 있는데 어떤 설명도 소비자들을 명확하게 안심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까? 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이 검사 7명을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또 사기와 횡령 또 배임 등의 혐의로 지금 고소 고발장이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강남경찰서는 구영배 대표 등 4명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법조계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구 대표 등이 어려운 자금 사정을 숨기고 영업을 좀 무리하게 해왔다 소비자들에게 무리하게 이 제품을 판매를 해왔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경영진이 회사 돈을 다른 곳에 쓴 정황이 드러난다면 뭐 횡령 배임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이 티몬 위메프 사태 뭐 이게 아직 그 수습에 가닥은 잡혀 있지만 아직은 수습이 네.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달 초에 국내 한 유명 온라인 문구 쇼핑몰이 갑자기 문 닫으면서 입점해 있던 판매사들이 판매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요? 예, 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유명 온라인 문구 쇼핑몰도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티몬 위메프 사태와 비슷하게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한 달 단위로 이 판매사들한테 돈을 정산을 해줬다고 하는데 뭐 지난해 말부터 좀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슬금슬금 이 정산이 좀 미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온라인 쇼핑몰은 파산 신청을 한 상태고 대다수가 판매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85억 원 정도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뭐 쇼핑몰 대표는 4년 전부터 경영난이 시작됐다면서 최근에 세무조사까지 더해져서 운영이 정말 어려워졌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계속 좀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돈 못 주는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을 결정을 했다면서 미지급 대금이 한 69억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140건 정도 이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알려지는데요. 뭐 쇼핑몰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드는 게 있는데 이 입점 업체들을 위한 보험 이번에는 이 쇼핑몰에는 업체들을 위한 보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쇼핑몰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전해진 외신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폐지해야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실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뭐 100일도 채 안 남겨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한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각종 사건으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뭐 특히 일부 형사 사건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혐의를 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면책 특권 제한을 꺼낸 것도 이런 상황,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면책 특권 등의 얘기는 기고문 또 성명, 연설 등을 통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도 이 18년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닌가, 이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화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겠군요. 네, 뭐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행태다라면서 정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통과되기가 사실 좀 어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당장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부터 이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외신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요. 지난주에 철도망 방화 공격이 있었는데 또 통신망 공격이 일어났다고요. 네, 지금 뭐 프랑스 전국 6개 주에서 이 통신망이 손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전화 사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광섬유 케이블이 곳곳에서 절단이 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는 되진 않았는데 다만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는 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예, 올림픽 관련 보안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철도망 또 통신망까지 이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정말 좀 문제는 사실 좀 있어 보입니다. 뭐 프랑스 당국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수습하느라 지금 정신은 없는 모습인데요. 뭐 지금 좀 수사부터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망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급진 이 좌파 운동가 한 명을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난데없다고 할까요?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철도망 이 훼손 사건의 배후로 이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강원도 속초와 동해가 30도 선으로 아침부터 무덥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구례와 속초가 35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1도,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가 3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도 휴가지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아직 도로 위로는 출근 교통량이 많은데요. 광주 외곽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남광산 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2km 정도 더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장애물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 북천안 일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잠실대교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특검, 청문, 탄핵. 국회발 뉴스는 이 세 가지 말고는 뭐 거의 들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민생 실종된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 전국 현안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버스터가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5박 6일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것 같다고들 보도가 되던데 뭐 바보들의 행진이다, 무한 도돌이표다,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건건이 민주당이 막아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댈 건 국민 여론밖에 없는데요.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면 존재감 없이 그냥 진행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어라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잡아끄는 의원들도 생기고 거기서 새로운 동력이 또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하면서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기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민주당 의원들 다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서 공천받은 건 아니냐 등등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저도 김용태 의원의 새로운 면모를 좀 봤다고 평가해야겠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의외로 국민 여론을 흔드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도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 도돌이표 악순환 같은 건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가진 민주당,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 정국으로 봐서는 뭐 제가 비단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좀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통과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후보 뭐 사실상 확정이죠. 이재명 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좀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독으로 입법 강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힘자랑을 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누적되면 뭔가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정말 깊게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2요구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안들을 억지로 통과시켰길래 제2요구가 전 정부보다 이렇게 많이 쌓이는가, 이런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만큼 이 정치적 이해도가 우리 사회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바라보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제2요구를 유도하는 게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록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총선 승리 컨벤션 효과가 정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본인이 좀 제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어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제어는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은 일종의 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 모두 팬덤 정치가 지금 주류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어를 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화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이걸 제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만 팬덤 눈치를 보는 게 하나의 정치인들의 좀 부적절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풍토에서는 그것도 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재표결 하잖아요. 근데 늘 재표결에 이탈표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재표결이 있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4표의 이탈표, 그 중에 한 표는 표기를 잘못한 무효표라고 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3표인데 이거를 안철수 의원이 한 표를 찬성을 던졌다. 원래 소신이 그렇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니까. 네. 그건 2표가 뭐냐?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 의원들이 이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만약 가부도 제대로 못 쓰고 뭐가 반대인지 찬성인지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얼마나 세금 아깝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도 참 개탄스러운 거고요. 만약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의사대로 나름의 소신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는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내가 국민들 앞에 조금 더 달라 보여야지, 예를 들면 소장파처럼 보여야지 하면서 폼 잡는 순간 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 같은 특검 러시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특검으로 줄줄이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백석 남짓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정권을 그리고 여당의 지위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좀 공유돼야 될 것 같고, 지도부도 그런 설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 스스로 두 하나를, 방어막 하나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후보 시절부터의 대안이 판을 흔들어서 민주당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금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한동훈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국민의힘을 오합지졸이 아니라 단일 대우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이 제3자 특검안을 저는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만 이 전대 선거나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들, 고집,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노출을 했는데요. 때로는 정치에서 지는 게 이기는 법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 제3자안을 철회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서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주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되는 건지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정치 평론하고 정치권에서 살아온 저도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이 특검을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적전 분열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스탠스가 아닌 것 같고, 자신이 내세웠던 말을 주워 담기 쉽다. 그러니까 나는 틀리는 게 없다라는 어떤 일종의 고집으로 보이는데 그 고집을 꺾을 때 저는 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반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두 번째 부결되고 또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정세 속에서 그냥 차라리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도 받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그렇다, 우리는 한동훈 안으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오면 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외통수에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제 전망은 수사의 범위라던가 특검의 명칭 등등 다른 부분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안 받겠죠. 안 받아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갈수록 궁색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특검 폭주나 탄핵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네. 이 안을 철회하는 것이 결코 모양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동훈 대표의 고집을 한 번만 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대표가 본인이 한 말 지키겠다고 고집을 계속 부리면 국민의힘과 지지층 내부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이걸 민주당이 먹잇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은 민주당을 흔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흔드는 어떤 민주당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런 네. 현실 인식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도 다 이 현실 정치의 어떤 면에서는 의정 분위기나 이런 거를 한동훈 대표보다 더 체감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조언을 하거나 또는 고언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현재까지의 드러난 정치 행보를 보면 어떤 조언이나 설득이 잘 먹히는 스타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지 않겠다. 뭐 지난 토론에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설전을 보면
한마디도 물러서거나 양보하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한계 조언이 좀 먹혀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고요. 친한계 의원들도 본인들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 10명이면 발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예. 그분들 대다수 또 한동훈 대표와 팀을 이뤄서 최고위원회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라고 물러서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지역구 선거 해본 분들은 이거 계속 추진하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정서와 반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몸을 사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설득을 더 많이 해서 한동훈 대표의 고집을 한번 꺾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당의 민주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는 의총 추인이겠죠. 의총이겠죠. 이 정도 예. 사안이라면 의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의총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데 친한계 의원들도 이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대치전이 이어지면서 이 특검법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을 받겠다가 나오면 그때 국민의힘 입장이 더 궁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게 철회 의사를 밝히고 우리가 함께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에 말려들지 않겠다, 막아서겠다라고 밝히는 게 저는 더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를 철회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장혜선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의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론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정말 열어놓고 토론해서 의총이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의 총의로 특검 제3자 추천 특검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당대표인 자신의 주장이 의총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별로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좀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계속 끌리면 끌릴수록 어차피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나중 가서도 국민들 보기에 이거 안 받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민주당의 특검 자체가 정쟁용이고 탄핵용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검이든 우리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대원칙을 세우는 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나 원내 장악력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정말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표로서의 그 인사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도 한 명 이제 지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당직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사무총장을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1년인가요? 네. 원내대표와 함께. 네. 그래서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 지지자들이 뭐 댓글로 문자로 뭐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박정아 비서실장은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지만 이 두 분은 제가 지도부 할 때부터 원내에서 평이 참 훌륭했던 분들이고요. 원래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은 자기 편한 사람, 그러니까 친한 게 사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다고 보는데 보통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지도부의 모습이고 저희가 김기현 지도부를 구성할 때도 지명직 최고위 같은 경우는 강내식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 등 소위 말하는 뭐 친윤 핵심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 이렇게 탕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언론의 요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 아니라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 파트너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 거친 이후에 한 대표 이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지도부에서 사의를 표하는 게 관행이라고 강조하는데 총선 패배한 사람이 그다음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도 관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행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정 화합이나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는 게 네.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최고위 구성 5대4, 4대5 이런 거 말하는데요. 당대표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게 5대4냐 4대5냐를 떠나서 웬만하면 정말 이상한 일만 아니면 대부분 다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최고위원들은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5대4나 4대5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당내 장악이나 나의 리더십 정치력에 좀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정정식 의원을 찾아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치이지 지금 계속 소위 말하는 한 대표 강성 팬덤 한 딸들이 막 악플 테러에서 오죽하면 SNS도 비공개하고 또 한동훈 대표의 대변인 출신이나 입들이 나서서 외곽에서 막 자극하는 거 그러면서 정정식 의원에게 상처를 내고 있잖아요. 전 이거는 궁중암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궁중암투 안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뭔가 명쾌한 결론을 한동훈 대표가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그 정해찬 전 최고가 바로 이 문제식 때문에 뭐 개딸과 한 딸이 뭐가 다르냐 이런 취지의 글도 SNS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 진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그렇게 예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덤이 있어서 선거를 이기고 팬덤 없어서 선거 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 강성한 개딸이라는 팬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팬덤 제가 뭐 편의상 한 달로 지칭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같은 당내 의원들 페이스북에 막 악플을 달고 문자 보내고 전화로 항의해서 업무 마비시키고 이런 모습은 보수 정치에서 보여왔던 모습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개딸과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이라 우리가 개딸들이 막 난동을 부릴 때 안 좋은 모습 보일 때 항상 요구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자중시켜라는 거였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당의 대표이고 지도자라면 이런 이 한 딸들이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모습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묵인한다면 방조한다라는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정정식 의원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저는 이 여부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팬덤이 막 악플 테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부터라도 미리 선을 긋는 게 정치적으로 보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중요한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직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보다는 그 조금 강도가 좀 낮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놔두면은 똑같이 갈 수도 있다. 그 미리 사실은 그러면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자제를 시키면 자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모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 팬클럽이 한 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아니 내 팬클럽이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면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네. 지금부터라도 이 동료 시민이란 말 자주 쓰시잖아요. 동료 의원, 동료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팬덤이라는 왕관을 가진 정치인이 짊어져야 될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주말이었죠.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소환 직접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검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에 이런저런 좀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이 그동안 뭐 하다가 뒤늦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하고 수습해 보려는데 이런 어깃장을 놓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2년을 끌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년 동안 결론 못 낸 사안을 이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결론 내려고 용기 있게 나섰고 이 파우치와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협조를 얻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리하게 좀 갈등을 일으킨 것이 오히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지금은 일선 수사팀인 중앙지검의 이 형사부나 이 관련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떤 결론이 빠르게 나는가를 지켜보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해서 금융로비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게 금융로비 조작 공작 의혹이다. 네. 라고 지금 오히려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뭐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제보 공작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왜 당 지도부의 화력 지원이 없는가? 이거 권성동 의원 혼자 나설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민주당의 장경태 이제 전 최고위원과 깊은 유착이 드러났으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규탄할 일이거든요. 네. 지금 필리버스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외롭게 힘든 싸움할 때 당 지도부가 궁중암투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 교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런 제보 공작 사건에 대해서 좀 화력을 쏟아붓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복당 언제 하십니까? 뭐 그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네, 천천히 저는 알아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적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부터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걸로 고객과 무엇인가 교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제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저부터 좀 한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리뷰에 올려줌으로써 다른 고객들도 그 리뷰를 보고 다이용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다이용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차피 주문하시는 김에 다이용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더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열대야와 폭염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시죠. 현재 기온 강원도 속초가 30.6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전남 구례와 속초가 35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1도,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가 3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20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전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수도권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 개최됩니다. 긴급 질의,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오늘 긴급 현안 질의의 주제는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이시죠. 예, 경기도 평택 병지역구 의원 김현정 의원 전화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이 경기도 평택이 인구가 계속 늘어서 이번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이 평택 병지역구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인구가 63만으로 늘어서요. 하나 더 네. 생겼습니다. 네. 하실 일이 참 많은 지역구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여러 현안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대단히 이제 이중한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 바로 그 당일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전격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보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추계된 피해액이 한 2,1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요. 두 회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우리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들도 줄도산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님. 네. 큐텐의 구영배 대표나 큐텐 차원에서 이 사태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구영배 대표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큐텐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수습책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큐텐이라는 곳도 좀 적자인 상태이고 또 네. 비상장 기업이에요. 부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분 매각과 담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이 사태 수습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표한 그 당일날 법정 관리를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영배 대표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거에 21년도에 그 머니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폰지 사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구영배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싱가포르 외국 회사거든요. 네. 큐텐이. 그래서 혹시 이게 고의부도와 폰지 사기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하. 검찰에서는 조속하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또 구영배 대표가 다른 이제 계열사라든지 그 해외 쪽에서 700억을 뭐 조달하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또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700억을 조달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이제 1조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한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은 실제 소비자들이나 또 판매자들의 이 환불이라든지 또는 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고들 얘기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게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거를 인가할지 또는 인가하지 않으면은 청산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회생이 결정 나더라도 그 기업 회생의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채권자들이 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들이 다 이제 동결되거든요. 일단은. 아하, 예. 청산되면 당연히 뭐 그 파산 그 절차에 의해서 일부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정부가 긴급 금융 지원을 5,600억을 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이거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키운 원인이 분명히 그 금융당국에 있거든요. 네.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어제 이제 긴급하게 5,600억 규모의 유동자금을 투입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피해 기업에 대해서 뭐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는 보증을 서준다든지.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잉여지책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들을 온전히 구제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의문이라는 거죠. 예, 의원님 조금 전에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큰 사고가 터지면은 그 전에 이렇게 좀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태입니까?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그 Q10에서 인수한 이메프와 그 티모는 있잖아요. 네. 이미 2019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래요? 예. 예. 그 자본 잠식 상태였고 그래서 2022년도에 금감원에서 그 경영 지도 등 형태로 인해서 경영 개선 협약,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또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로 판매했거든요. 네. 그리고 공정위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네네. 그럼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됐었고 이상 정황이 곳곳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상품권을 10% 할인된 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21년대 머니포인트 사태도 그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터진 거였거든요. 아하, 예. 동일한 내용이 다시 반복됐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2020년부터 뭔가 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2년에 좀 심각해져서 금감원에서 이건 관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올해 상품권 10% 할인이라고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이 됐고 네. 그러면 여러 차례 사전 예방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가능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터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이제 이 법의 미비점을 또 이제 유발시킨 측면도 분명히 금융당국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20년도에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거든요. 네.
결국 이커머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건전성 규제 같은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규제 공백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자율 규제라는 그 이제 밀명하에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현 정부 이 두 정부에 걸쳐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되고 커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늘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면은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그동안 쭉 발표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발표를 할 때 보면 늘상 이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예.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2003년도에도 카드 대란 때에도 그랬었고, 뭐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부 당국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두 갈래로 우선 급한 대로 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판매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긴급한 단기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Q10 사태 전체를 어떻게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수습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당장 뭐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현장에 찾아간 분들은 일부 환불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소비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피해의 이 대처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법정 관리 신청했기 때문에 뭐 이제 환불이라든지 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스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티몬과 이메프에서 물건 구입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지사로부터 환불 신청이라든지 또는 할부 처리 항변권을 행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있었고 다만 이제 그 판매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판매 대금을 지금 정산받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그쪽에다가 이제 경영 안전 자금들을 정부에서 좀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Q10 사태를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좀 종결을 하려면 지금 뭐 출국 금지 조치하고 긴급 그 수사팀 구성이 됐는데 사법 처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고의부도와 폰지 사기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네. 그 21년도에 그 머니포인트 사태의 그 비슷한 판박이 건이거든요. 네. 똑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는 게 좀 아쉽고. 네. 그때 머니포인트 때도 폰지 사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네네.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질문 응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와 별도로 제도적인 보완을 아까 의원님이 몇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네.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티몬과 이메프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잖아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티몬과 이메프는 그 산업 자본인과 동시에 그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피지사라고 하죠. 예. 그것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의 대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소비자 판매자에 대한 보호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금감원의 관리 감독 미비 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보면 두 가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거든요. 네. 첫 번째는 티몬과 이베프가
그 자금 정산하는 대금 결제하는 그러니까 네. 자금 정산하는 것과 회사 자금 있죠. 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있지 않고 혼재해 있어요. 지금 막 섞어서 쓴 것 같죠? 예. 예, 섞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그 물건을 판매하면 2, 3일 만에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받는 반면에 네. 판매사한테는 40일에서 80일이 지난 다음에 판매 대금을 입금하거든요. 예. 이게 정산 주기가 이렇게 차이가 40일에서 80일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 돈이 섞여 있으니까 그 판매사한테 지급되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한다든지 아하, 예. 이렇게 다른 곳에 쓰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곳에 쓰는 순간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배임과 횡령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네. 폰지 사기와 배임과 횡령. 네.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게 먼저 다른 곳에다가 지급할 것을 또 그 다음 고객한테 받은 돈으로 메꾸고 이런 것들을 폰지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막기요. 네. 예, 그리고 그 회사 돈과 그 정산할 대금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다가 쓰면 그게 배임과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돈은 그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예치하게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에스트로라 그래서 네. 일정 금액은 그 은행 등에 예치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네네.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판매사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이 그 40일에서 80일까지 지나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물건을 판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이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산 주기라든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이 좀 공론으로 하고 제도 개선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국회는 여전히 필리버스터 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계속 청문이 있고 그런가 하면 특검과 관련돼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두 차례 지금 제의 요구 끝에 부결이 됐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예,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국민들 보기에 먼저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도 지금 그 방송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지금 종결 바로 직전에 있어가지고 본회의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예. 종결에 대한 투표를 하고 다시 이제 EBS법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전화로 이렇게 지금 통화로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 거부권 행사가 15건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인 것은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이제 국정 기조를 좀 바꾸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던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자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전 대단히 크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새로 신임 대표로 이제 선출이 돼서 약간 당정 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좀 있지만 여전히 당대표 된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라,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과연 이게 당정 관계가 제대로 바뀔 수 있을지 우려의 지점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좀 전국 운영에 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아마도 그 첫 번째 시험 시금석이라 그럴까 그게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돼서 제3자 추천 특검 아니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기존 입장은 그 제3자 추천 특검 반대인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만이 올바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혹시 가능할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희는 최혜병 특검법을 다 추진할 것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방식의 그 대안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 대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요. 뭐 제3자 추천 방식이라든지 또는 상설 특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혜병 순직 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의문인 것이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윤한 갈등이 지금 대단히 존재가 되어 있고 친윤 후보라고 했던 원희룡 후보 당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뭐 결사적으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잖아요. 네. 거기다 더해서 또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된 이후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부결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류들을 읽었을 때 과연 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이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그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누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문제 그 사태를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많은 정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공방보다는 오히려 진실 규명을 해서 여야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극이 있는 예를 들어서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산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급박해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시면서 저희랑 전화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다음에 다수의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전공의 하겠다고 들어오는 의사들도 거의 없다고요? 맞아요. 전공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소위 말하는 빅5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명문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병원들이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 서울대병원 이런 곳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주요 병원들이 지금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 5개 병원에 한 명도 안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공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한 10명 정도 뽑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수백 명씩 뽑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은 400명이 넘고요. 삼성 서울병원도 400명 넘고 세브란스 병원도 모집 인원이 70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지원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하. 물론 제가 조금 더 물어보니까 0명으로 아직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모집 마감일이 내일까지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작일이 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원자가 없을 수는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네. 이렇게는 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공의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이제 전공이라고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대는 졸업한 학생들 아닙니까? 맞아요. 의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고시, 이른바 국시를 통과해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뭔가 자기 분야를 좀 더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밟는 건데. 그렇죠. 전문이 되려고 하는 자,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이탈한 전공의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정부 쪽 인사랑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촉탁이 같은 형태로 병원들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페이닥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업을 할 수도 있고, 개업도 가능하거든요.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뭐라고 전문의라는 명찰을 못 달 뿐이지. 맞아요. 네. 예, 그냥 의사 그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개업을 할 수 있어요. 개원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뭐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의 이렇게 딱 표현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의가 있고 또 전문의가 있고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쪽 판단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페이닥터로 가든 개업을 하든 진료 현장으로는 복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완전히 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다. 맞습니다. 이 예.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이제 그 의료 기반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변호사들이 확 늘어나던 시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가 일부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전공의들이 한 13,500명 정도 중에서 한 7,600명 정도가 사직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업을 하거나 페이닥터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개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적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럼 대부분은 페이닥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너무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인력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 그래요. 아, 그래요? 병원들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적게 주는 거죠. 그 페이닥터는 어떤 데 주로 그 취직을 합니까? 지금 이제 피부과 페이닥터 이런 쪽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그러면 이게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쪽은 원래도 이제 전공의 중심으로 해야지만 그 이제 그 운영이 좀 재정 운영이 가능한 네. 그런 구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페이닥터, 피부과 페이닥터가 원래 주 5일 근무하고 월급을 한 1,2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400, 500 이런 정도까지 해도 자리 못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공급이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들이 뭐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이라도 의사들이 이 의료 시스템 안에서 딴 데 안 가고 있다 그러는 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의사들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어쨌든 전공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줄어든다라는 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전공의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의대생들이요. 의대생들은 일단 국가고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의사 자격증을 이제 따게 맞아요. 되는 건데 네. 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복지부가 집계를 해봤는데 이 국가시험 국시 응시 예정자가 3,2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응시 원서 낸 사람이 364명이에요. 퍼센트로 치면 10%? 11.4% 정도 되는데 예.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의대 졸업자가 한 3,000명 정도 매년 나오니까 국시는 대부분 통과를 뭐 조금 통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과를 네. 하거든요. 뭐 의사가 1년에 한 3,000명 정도 나왔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응시를 안 하게 되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만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하하.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의사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인턴 할 네. 사람, 레지던트 할 사람 또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응시를 하려고 그러면 의대 과정은 일단 다 끝낸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네. 이런 상태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안 하면 이 의대생들, 의대 졸업생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아예 직업을 바꿉니까? 그건 아니죠. 향후에 의사가 되긴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본다 이거죠. 맞아. 맞아요. 이 상황 자체를 결국에는 이제 정부 쪽에서 판단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증원을 해가지고 뽑는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새로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 전문의까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10년 이상 걸릴 텐데 예. 그 기간 동안에 필수 의료 분야가 좀 빌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화요일 진행해드리는 법학 다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2억 원 이하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는 10억 초과 30억 이하에서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이 구간을 삭제하고 10억 이하는 30%의 세율을, 10억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축소를 하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세 자녀 인적 공제 범위를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으로 무려 10배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낮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율도 낮추고 과세 구간도 좀 줄이면서 낮추고 네. 그리고 공제 범위를 10배 이상 늘려서 네. 그 부분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개정안의 방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 개정안이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개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어느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겁니까? 네, 개정하지 않는 부분은요. 우선 그 세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과세 표준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공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 없이 5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괄 공제와 또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또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다시 과세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정연아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례로 맞아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네네네. 예.
예, 아무래도 좀 쉽게 좀 네. 사례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속 재산이 25억 네. 그리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네, 가정을 하고 배우자는 일단 5억을 상속받고 자녀들은 10억씩 상속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기존 상속세법에 의하면은 공제의 범위는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은 25억에서 공제되는 10억을 빼면 15억이 되죠. 15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속세율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6억이 되고요. 거기에 일단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되는 상속세액은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25억의 상속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식 둘, 자녀 둘일 경우에 결국은 4억 4천만 원의 네. 상속세를 내야 된다. 네. 이걸 뭐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서 내든 혼자서 내든 네, 어쨌든 네. 4억 4천만 원을 내야만이 상속이 된다. 그쵸. 기존의 안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 따르면요. 공제의 범위는 기초공제 2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자녀가 2명이죠. 그러니까 각 5억씩 10억. 그럼 총 17억이 공제가 됩니다. 17억이 공제가 되니까 8억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율은 30%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 계산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7천만 원을 공제하면 최종 상속세액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억 7천만 원. 네. 아까 4억 4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현행 세법에 따르면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정부 안대로 고쳐지면 1억 7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동일한 사안에서 상속세액이 그 상속재산이 17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네. 기존 상속세법에 의하면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액이 나오는데 개정된 상속세법에 의하면은 아예 상속세가 안 내는. 그렇죠. 안 내게 전부 되는 공제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공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존 상속세법에 비해서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속세와 정부 안대로 고쳐졌을 때 상속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느껴지네요. 사례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 공제가 아까 5억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더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상당히 이런 파격적인 개정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현행 과세 표준과 체율 세계는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 기준 국민 평수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2억 내지 13억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동일하면 2000년대에는 작은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었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가와 자산의 가치 변동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산으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고 그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상속세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이 26% 정도이고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을 하면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OECD 평균 상속세가 얼마라고요? 26%입니다. 평균 상속세가 26%. 그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현재로서는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요. 우리보다 높군요. 네네. 뭐 프랑스가 그다음에 한 45%, 미국, 영국은 한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단순히 최고 상속세율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또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 상속세율이 50%였으니까 상속세율 자체만 보자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이 지금의 세법이 벌써 20여 년 전에 그 만들어지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물가라든지 부동산 자산 가치 같은 걸 감안하면 네. 지금은 사실은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다 뭐 20억 전후가 되는데 그 아파트 한 채 가지고서 세금을 몇 억씩 다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현실에 맞게 좀 고치자. 네. 이제 그런 것이 이번 그
그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일반 가정을 이제 예로 들어서 사례 설명까지 해주신 건데 네네. 사실은 그 기업의 상속 문제가 더 좀 뜨거운 현안일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이 기업 상속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네,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최대 주주가 사망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금액을 결정할 때 최종 상속세의 20%의 할증을 붙이는 더 붙여요? 제도입니다. 네, 사실 그 삼성의 최대 주주였던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된 제도인데요. 네. 이건희 회장이 사망 당시 유산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으로만 약 19조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겨진 세금이 약 11조 400억 원이었죠. 유산의 거의 60%를 상속세로 내게 된 것입니다. 11조요? 네, 11조 400억. 그거를 이재용 회장이 다 내고서 지금 삼성 오너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시 네. 세계에서 야.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었죠. 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증 그 부분을 폐지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회사 상속의 경우에 40%요? 50%요? 그것은 각 과세 구간에 과세 따라서 구간에 적용되고 따라서 다른데 그건 그대로 하고 다만 네. 거기에 할증하는 20%는 이제 없애는 걸로 개정안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 우려, 뭐 걱정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 중에는 어쨌든 돈을 덜 걷겠다는 건데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네네. 그런 그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천 명으로 하고 지난해 기준 3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을 한 사람이 2,400명이라서 최고세율 이다 대상 인원을 2,40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적용을 하면 상속세가 1조 8천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금이 한 명당 1억 5천만 원씩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2025년부터 2029년 향후 5년 동안 4조 565억 원으로 추산을 했고 연평균 8,113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줄어드는 건 어떻게 그 대처가 된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이 수익이 많아져서 세금은 더 낼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설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건 이제 법률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이니까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민주당은 현재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사실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어떤 부분에서 비판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역대급 부자 감사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상속 건수 중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재산 과세 대상 중 1억 원 이하의 총 결정세액은 전체의 0.0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0억 과세 대상 초과 구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한 10년 동안 60-7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자체가 사실은 중산층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부자들의 어떤 감세를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최고 세율보다 오히려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얻는 상속 재산의 최고 세율이 노동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게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이게 곧 실시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일단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휴가지 오가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아직 도로 위로는 출근 교통량이 더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또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외관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충청권 북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1시간이 넘게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죽전일 때 또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서강대교를 앞두고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방면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건강백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영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위장 질환이 제일 흔한 병이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오시는 그 네. 문제 중에 뭐 속 쓰리시고 소화 안 되고 뭐 더부룩하고 이쪽 부분을 많이들 호소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 이 한국인들의 식생활이나 식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이 소화 기능은 뭐 음식의 영향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리고 조금 그 민감하게 그 소화 기능, 우리 이제 먹는 걸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은 조금 알겠어요. 그 사실 그 광고하는 약품들 보면 위장약, 위궤양 뭐 이런 것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위염, 위궤양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얘기할 정도로 흔한데 이게 어떤 그 병입니까? 위염, 위궤양. 예. 많이들 이제 호소를 하시고 또 불편해 하시는데요. 위염이나 위궤양은 일단은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위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증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그 위산이 역류가 되기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건강의료에서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위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 한 80-90% 정도는 위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염은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죠. 위염은 점막이 그냥 벗겨져 있는 정도의 상태고요. 위궤양은 점막층이 이제 벗겨지면서 아래에 있는 이제 그 근육층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심하게 헐어 있는 상태가 위궤양이고 그냥 벗겨져 있고 뭐 이제 발적이라고 그러죠. 발긋발긋하게 돼 있고 그러면 위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염이 증상이 좀 가벼운 거네요? 예, 가볍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증상은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시경을 해서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이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속쓰림이라든가 소화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분이 반면에 그러세요. 그런 분도 계시구나. 위 내시경을 했는데 뭐 위염이 아주 약간 있고 이 정도는 뭐 증상을 일으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속이 쓰림이 심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그래서 크게 이제 위장 질환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위는 우리 소화 기능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는 잘게 이제 주물럭해서 이제 잘게 부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이제 점막은 손상이 돼 있지만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증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염이 방치되면
네. 위궤양으로 가는 예, 겁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그래서 처음부터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바로 위궤양이 생길 뭐 수도 그런 있고. 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은 위궤양이 되는 건데 위험이 위궤양으로 이렇게 간다고 알면 되겠네요. 예, 위궤양을 일으키는 근데 원인이 크게 이제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쉽게 네. 이야기하면 특히 위궤양 같은 경우는 이 점막을 보호해주는 그 인자가 있을 거고 공격해주는 인자가 있을 건데 공격을 하는 게 위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궤양을 아주 심하게 오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진통 소염제, 우리 네. 이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진통 소염제에 의해서 점막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그 헬리코박터 균이 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또 헬리코박터균은 그러니까는 아주 안 좋은 균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점막을 손상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담배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산이 공격 인자인데 담배의 흡연이라는 게 이 산을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병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마라탕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매우면 뭔가 속에 쓰릴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아무래도 공격 인자 쪽에서 보면은 자극감이 생기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굉장히 조금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뭐 매운 것은 입에서부터 느끼는 거고요. 입에서부터 느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위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위산이라든가 분비물이라든가 이게 이제 중화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매운 음식, 짠 음식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원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하여튼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 좋을 리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 위염을 방치하면 위궤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럼 위궤양을 방치하면 그게 방치하면 오래되면 그게 위암으로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과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위암은 물론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은 어떤 세포 변화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위궤양이 있다고 그래서 꼭 위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위염 중에서 우리 그 이제 건강검진이나 내시경을 하면은 위염도 여러 가지로 뭐 위축성 위염, 또 뭐 미란성 위염, 또 뭐 표재성 위염. 이제 표재성 위염은 아주 살짝 있는 거고 미란성은 좀 벗겨진다는 뜻이고 위축성 위염은 이제 위 점막이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좀 위축되는 건데 그러면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서 또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검사하시고 와서 상담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 화생 뜻은 위 점막이 대장에 있는 장에 있는 상피처럼 변한다고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위암의 위험성은 좀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게 계속 나오면 조금 더 그 내시경 같은 걸 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셔서 혹시 암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 요즘은 뭐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같은 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돼서 크게 부담 없이 내시경 하시잖아요. 보통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작은 무슨 폴립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제거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면 조금 조직을 떼서 이제 조직 검사로 들어가고 하는데 위염이나 위궤양 경우에는 내시경 통해서 뭔가 시술하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시술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시술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뭐 용종이 있거나 뭐 점막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하는데요. 보통 지금 위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뭐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암이 많다 보니까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 거의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암이라는 게 우리가 그 좀 진행이 돼서 발견되면 이제 치료도 쉽지 않고 뭐 생명에도 좀 지장이 있지만 조기에 위암은 바로
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시경으로도 점막만 이렇게 조금 절제만 해도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점막 변화가 있고 궤양이 있거나 좀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왜 이 전문 분야로 가면 갈수록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 치료 기술도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쪽에 위암이나 뭐가 많으니까 그만큼 시술 경험도 많아서 위암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이 수술이나 시술 그걸 갖고 있다 그러대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암 중에 이제 대장암, 뭐 폐암, 위암 정도를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치료의 어떤 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5년 생존율입니다. 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5년을 사셨으면 완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물론 이전에는 일본하고 한국, 중국이 이제 위암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지금은 위암에 대한 어떤 치료 성적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1년마다 하셔서 이제 진행된 위암을 발견하기보다는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속쓰리면 아까 저 헬리코박터 균, 그다음에 담배, 흡연,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도 위산을 좀 분비를 시키긴 합니다. 카페인. 그리고 이제 커피나 담배는 위염,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위산이 있으면서 이제 위 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역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구강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커피하고 담배가 이제 식도하고 위 사이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식도하고 위 사이 또 위하고 십이지장 가는 부위는 이렇게 조임 근육이죠. 그걸 조이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연동 운동 주물럭 주물럭 때 위가 음식물이 빠지거나 올라가지 않는데 커피하고 담배가 이 조임의 그 압력을 낮춰주니까 음식물이 역류가 되고 산이 역류가 되니까 뭐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산이 올라오면은 이 식도염이 있어서 목에 뭐가 걸려 있는 느낌, 뭐 신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커피, 금연 뭐 이런 걸 이미 다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셈인데 짧게 마지막으로 그럼 일상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위궤양이 있게 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4주나 6주 정도 약을 드시라고 드리는데 보통 한 4, 5일 1주 드시면은 다 나아요. 나으시면 안 드시는데 이 위궤양은 점막이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살이 차 올라오려면 충분하게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 식생활 습관하고 뭐 스트레스 또 그다음에 또 뭐 맵고 짜고 이야기 또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위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처방을 하면 꼭 끝까지 먹어라. 알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영균 교수와 함께 건강백세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